저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요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은 이걸 모르면 금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의 시대편입니다. 그냥 메타버스 얘기 나와서 요즘 또 핫한 로블록스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쿠팡 하루 앞서 상장 대박을 터뜨린 게임 업체 로블록스 주가 현재 한 63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건 또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로블록스는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네. 이제 로블록스라는 게서 하는 얘기는 이제 약간 유튜브 게임 업계 유튜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것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게임을 업로드하면은 와 이거 재밌다 하면서 이거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가상화폐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마치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처럼 게임을 개발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들도 와서 야, 돈 벌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하는 거죠. 되게 키포인트는 저는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런 관련된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저장 공간 부족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요거는 얼마 전에 그 블랙락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의 CIO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을 가치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죠. 저장 공간이 없어요. 여기다가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저장하려고 돈이 가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다가도 한번 좀 내가 돈이 100이 있으면 한 1 정도? 1 정도는 한번 비트코인에도 한번 좀 넣어볼까? 여기다가도 한번 저장해볼까?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좀 연결을 해보면, 자, 이 비트코인은,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걸 모르면 금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뭐 있는데요? 자, 10조가 되는 게 10조 달러, 네. 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람코, 애플, 얘네들이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뒤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애들이 좀 있고요. 얘가 1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새 8등입니다, 8등. 그러면 이제는 비트코인을, 나는 비트코인을 몰라. 비트코인은 뭐야, 음모론 막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은 뭐 미국 연준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비트코인이 시장은 1조 달러만큼 커졌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벤트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들이 몇 번 나왔어요. ETF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를 텐데, 사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비트코인 사면 되지, 비트코인 ETF를 뭐하러 사?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 ETF는 살 수 있습니다. 기간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아직 비트코인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받을 것 같니? 안 받을 것 같니? 그럼 저는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그럼 그거까지는 자세히 설명드리긴 정도의 실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개연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 말고 다른 글로벌 투자 대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설명드리면, 작년 말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엄청 싫어하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투자할 사람 있으면 그냥 투자해라, 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워드 막스, 가치 투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연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비트코인 잘 모르는데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어. 하지만 내가 아들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레리 핑크, 블랙락의 CIO도 네. 비트코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서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만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알려졌던 분들도 비트코인 이거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이제 지금부터 비트코인 올라갑니다. 사세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대신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바꿨을까라는 생각. 왜 그럴까? 저는 한 가지 그냥 의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의심이에요. 2017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50%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50% 우리나라였어요? 네. 장난 아니다. 그때 뭐 난리 났었죠. 네. 근데 지금은 몇 프로일까요? 한 1%? 지금은 2%입니다. 2%. 그러니까 심하죠. 거의 많이 낮아졌고, 지금 많은 거래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실물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 실물이 미국으로 많이 이동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게 사실은 미국의 국익에도 비트코인 잘 되는 게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선 것 아닌가라는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게 사실은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페이팔한테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해 준 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옐런이 비트코인 뭐라고 하던데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연준이 가만히 놔두겠어? 이건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 음모론도 많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를 옐런이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근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나중에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고, 이거는 뭐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다 팩트에 기반해서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의 의견이라기보다 요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론 정도만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좀 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김작가 TV에서도 조만간 비트코인 관련된 전문가분 한번 섭외해서, 투자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비트코인 좀 네네.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어쨌든 지금 세계에서 그 정도 돈이 몰렸다는 거는 그 정도 가치를 인정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네.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아이 많이 올랐어 버블이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게 좋은 투자를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공부는 한번 해보자. 네네. 팀장님은 혹시 금융 관련된 업에서 종사한 지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10여 년? 네, 한 15년 정도? 15년. 네. 원래 학부는 무슨 학과? 저는 산업공학과 나왔습니다. 아, 산업공학과 나오셨어요? 네네네. 조금 다르네요? 저희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네. 이제 뭐 제가 워낙 뭐 어디 나왔는지 다 말씀드리고 다녀서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나왔고 대학원까지 했어요. 금융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이면 석사, 박사? 석사까지 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네, 석사 졸업하고 생도들한테 산업공학을 가리키는 교관 역할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CFA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야.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과 출신들이 보기에는 근본도 없는 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때 만약에 내가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경제를 배웠다면 네.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포항공대 공군사관학교 출신. 자, 15년의 경력을 가진 이제 팀장님은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 네네. 뭐 유망 섹터라고도 할 수 있죠. 저 어느 쪽 좀 좋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식,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좋아하는 주식이 좀 다 달라서 네.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성장하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주냐, 뭐 네. 성장주냐, 저는 이러한 분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왜냐하면 가치주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평가 주식을 사긴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사거든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도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를 사긴 하지만 싸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차피 두 개 공존하는 건데 굳이 뭐 이걸 나눠가지고 뭐 싸우고 있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신에 근데 저는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성장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세상이 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걸 요즘에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아. 요즘에 클럽하우스 또 관심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이제 클럽하우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독자 수,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네. 200만 명 늘어난 데까지 한 몇 달 걸린 것 같아요. 네. 200만 명이 되니까 이 회사가 그 자금을 조달받는데 1조 원의 가치로 조달받았어요. 1조 원의 가치. 벌써 유니콘이 됐나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뭐 대충 뭐 1조보다 훨씬 높겠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인가 네. 보면 제가 알기로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밖에 안 된다고요? 네. 대박이다. 개발자는 3명이고요. 야. 1조 가치를, 아니 1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고용도 없고 인플레도 안 만들면서 성장하는구나.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클럽하우스가 진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를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하다 보면은 와, 세상이 진짜 변화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클럽하우스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유튜브랑 클럽하우스의 차이점이 있어요. 결정적 차이. 왜 사람들이 영상과 음성? 그렇죠. 영상과 음성. 근데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유튜브는 어쨌든 우리가 찍고 영상을 편집하고 나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양식회에 비유할 수 있고 클럽하우스는 완전 자연산. 자연산회라고 할 수 있죠. 네. 누가 올라와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거기서도 지금 뭐 스타 유튜버처럼 이런 사람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가긴 갈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미지 영역이니까 또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초기에 진입하신 분들 그 베네핏을 많이 가져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밤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망한 쪽은 뭐 온라인 공간인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경제가 재개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오르고, 네.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갈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럼 그 구간에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온라인 관련, 뭐 성장 관련 이런 주식들이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전략은 두 가지인 거죠. 이게 이쪽에 있는 경기 성장 관련된 이런 주식들은 네. 트레이딩을 하시자.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적당한 가격에서 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요거는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언제까지? 요거 끝날 때까지. 요건 끝나요. 언젠가는.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화 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섹터는 더 이상의 성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주가가 지금 곽강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엄청 안 좋아졌다가 네. 좋아지고 있어서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정상화된 다음에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저성장, 저금리, 구조적 공급 과잉,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된 게 있냐? 그러면 해결된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주도적을 가지고 막 앞으로 2년, 3년 계속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 섹터가 좋아지고 올라오고 나면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는 이 재미없게 놀고 있었던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놀고 있는 이런 그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올해 좀 눈여겨볼 뭐 소외 업종이나 이런 쪽은 있을까요? 가장 안 좋았던 네. 섹터들 중에서 네. 구조조정도 진행됐던 네. 그런 섹터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직 그리고 좋아지지 않았던 섹터들. 그러니까 뭐 여행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항공 뭐 이런 섹터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지만 구조조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아지는 구간에서 수혜를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그 투자 아이디어는 트레이딩이에요. 샀다가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또 사고, 빠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코어 전략은 이걸로 가져가시고 요거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어쨌든 좋게 보시는 게 뭐 온라인 쪽에서의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OTT라든가 이런 네네. 여러 가지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사실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꼭 눈여겨봐야 될 뭐 수치라든가 아니면 네네. 뭐 꼭 참고해야 될 거라든가.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크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개별 주식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언급드리지 못한다라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네. 들어주시면 저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요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다른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성장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이 꺾이는 건 아닌지 매출의 성장이 꺾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사업에 비즈니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미 있는 경쟁자가 진입했거나 그래서 향후의 전망을 계속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밝게 보지 어려워진 상황으로 갔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되게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둔화되거나 꺾였을 때 좀 네네. 빠져나올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네. 요 미스터 마켓 책에 나온 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좀 따로 있다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질문은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금리랑 주가의 관계. 그러면 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나요? 아니면 금리가 내려야 주가가 오르나요? 그 반비례 관계로 제가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야 주가가 오르는 거네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금리가 어쨌든 뭐 단순하게 한 가지 요인은 금리가 좀 떨어지면 어쨌든 예금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안 하게 되고 그럼 그 돈이 증권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가 네.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할인을 하는 거예요. 이 미래에 있는 거는 왜 할인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백화점에 가면 네. 물건을 옷을 살 때 이거는 10만 원짜리인데 네. 좀 뭔가 이상해 막 이러면 뭐 7만 원으로 할인해 주잖아. 왜 할인해 주죠? 뭔가 아무튼 안 팔리니까 혹은 뭔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버는 돈, 요것도 지금 버는 돈보다 5년 후에 버는 돈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믿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현재화 해가지고 이게 얼마 있는지 가치를 할 때는 얘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100만 원 번다라고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할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싸게. 네.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할인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이거를 10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에 하는 거고 할인 조금 해도 되는 회사는 조금 해도 되는 옷은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율이라는 게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지면 네. 즉 금리가 낮아지면 네.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먼 미래에 있는 것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아질 때 주가가 오른다라는 측면은 네. 할인율이라는 개념이야. 뒤에서 설명드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개념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죠?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돈이 얼만큼 가치 있는지를 얘기해 준 게 금리예요. 네. 그러면 모든 것의 가격은 네.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경제가 좋아지면 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 돈 필요한 사람이 많아져요. 네.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아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러다가도 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야 나도 이거 돈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해보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좋아지면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져야 주가 기업의 그쵸. 이익이 늘어나니까. 네. 그럼 요거는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요라는 얘기 할 때 이 금리는 성장이라는 경제 성장이라는 걸 설명하는 금리고 네네. 여기서 금리가 빠져야 주가가 올라요라는 이 금리는 네. 할인율이라는 개념의 금리. 다르군요. 다른 개념입니다. 네네. 둘 다 이제 맞는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할인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워낙 그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요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 얘기를 좀 드리면 그때 금리 올라갑니다라는 얘기할 때 그 금리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10년물 금리를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미국 10년물 금리가 뭔 상관이에요? 난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년물 금리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10년물 금리가 아닙니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말인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1년 후에, 2년 후에 벌어들일 돈이 뭐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번다고 쳐요. 근데 아까 제가 할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할인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지금 이거 얼마 벌지를 생각하려면 좀 할인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금리를, 할인하는 금리를 미국에 있는 10년물 금리로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버는 돈이 채권만큼 확실할 때 그 금리로 할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네. 좀 더 높은 금리로 할인해야 돼요. 그렇겠잖아요. 네.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됐더라도 네이버가 내년에 버는 돈이 얼마나 될지가 확실하겠어요? 아니면은 미국 채권을 들고 있으면서 네. 매년 주는 쿠폰, 그러니까 그 이자가 확실하겠어요? 이자가 확실하죠. 네. 그럼 이자는 낮은 금리로 할인할 수 있지만 네. 네이버가 버는 돈은 높은 금리로 할인해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그러니까 뭐냐? 무위험 수익률, 즉 미국 10년물 금리에다가 뭔가를 더 더해줘야 되는데 이 더해줘야 되는 값은 뭐냐면 이게 너가 위험하니까 위험한 만큼 더 더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는 ERP라고 얘기하는데 네.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주식 위험 프리미엄 좀 어려운 단어라서 네. 제가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설명드려요. 담벼락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담벼락. 좀 쉬운 설명으로. 그러니까 채권을 할인할 때는 뭐 지금 1%라고 하면 네. 미국 채권은 1%, 근데 주식을 할인할 때는 더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채권을 투자할 때는 1%면 했던 애가 네. 내가 얼만큼을 주면 주식을 할래? 라는 거랑 똑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김 작가님한테 제가 자, 김 작가님 예금을 하시면 지금 1%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스피 투자하시면 제가 한 2% 정도는 더 드릴 수 있는데 네. 넘어오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안 넘어올걸요? 2%면? 겨우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2%, 그러니까 2%를 더 준다고. 그러면 3%니까 네. 넘어오실래요? 좀 애매한데? 네. 4% 더 드릴게요. 하면 그래도 좀 애매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6% 준다고 하면 넘어온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보다 6%를 더 주면 내가 주식으로 요만큼 이렇게 해서 넘어오겠다는 거죠. 이 담벼락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요만큼 넘어올 때 더해줘야 되는 값이 크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담벼락에는 어떤 담벼락 뭐가 있냐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 리스크를 다 보상해줘야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6%, 뭐 7% 그렇죠. 더 넘어오는 7%. 근데 이 금리는 어떤 금리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엄마가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네. 그게 리스크인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부터 뛰어넘어야 돼요. 경제가 안 좋으면 또 주가가 안 좋다고 그러던데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처럼 주가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좀 짜증나. 그런 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은 8%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만 줘도 넘어간다라는 그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이제 요약하면 채권 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에다 뭔가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 금리는 사람들에 따라서도 다르고 회사마다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내 조금만 더 해도 네. 나는 이 주식 사고 싶어 라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기업은 야 내가 10%를 더 줘도 네 같은 회사는 안 사 이런 회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마다도 다르고 네. 사람마다도 다르다. 그래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과거 2000년대에는요 네. 채권 금리 네. 더하기 요 담벼락 해서 이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000년대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로 가봅시다. 1980년대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몇 %였냐면 16%였거든요. 16%입니다. 이 금리가. 근데 여기는 더해주는 금리 요 정도 있었겠죠. 네. 요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1%로 와 있죠. 더해줘야 되는 금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때는 전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에서 10년물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 금리에서 10년물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네. 어느 정도 낮냐면 이때는 10년물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지금은 20%. 그러니까 ERP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더 줘야 돼? 이게 더 중요해진 거라는 거죠. 네. 얼마를 더 더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또 네. 사람의 심리가 좋아지면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네. 사람들이 조금 덜 주더라도 넘어가요. 네. 근데 심리가 안 좋아지면 많이 줘야 넘어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저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네. 심리도 중요하다라는 심리. 걸 말씀드리고 과거보다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다. 작아졌다. 심리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야, 심리. 어떤 심리를 좀 투자 심리인 거죠. 투자 심리.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을 안 팔아도 네. 안 팔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게 네. 요게 심리입니다. 심리를 제일 많이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면 연준이에요. 연준에서 작년 한 5월달, 6월달쯤에 자화자찬하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야 우리가 야 심리를 진짜 잘 관리한 것 같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딱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식이 제일 안 좋았을 때였어요. 네. 3월 20일 이쯤이었어요. 네. 주가가 미국 장이 막 10%씩 빠지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맞아. 막 출근하는데 진짜 막 이거 세상 망할 것 같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때는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거죠. 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거 뭐든지 다 팔아가지고 일단 현금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때 심리를 딱 잡아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연준이 회사채도 회사채. 사주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했나요? 아니요. 연준은 회사채 거의 안 샀습니다. 회사채도 사줄게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연준이 스스로 5월 달에 논문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거 잘했다. 네. 말하기 잘했네. 그럼 마치 손 안 대고 코 푼 건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만 했더니 이제 움찔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자, 네이버가 근데 포스코보다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네. 이게 사실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에쿼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설명할 좀 쉽게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성장주라는 거는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버는 돈이 지금은 조금 벌지만 나중에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그렇죠. 가치주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주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은 덜 벌지만 앞으로도 그래도 꾸준히 계속 벌 거라는 회사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근데 이 회사는 먼 미래에 드는 버는 돈이 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변함에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가 많이 변해요. 네이버는.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하게 버니까 금리가 많이 변하더라도 이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성장주의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따라서 민감도가 더 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네이버가 포스코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큰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잘 이해되는. 요거 길게 얘기했으면 네, 재미없어서 이제 그만두실 것 같아요. 너 계산하면 이건 이제 수식 쓰고 막 뭐 논문 가져오고 막 해야 돼요. 거기서 뭐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 정도만 김 작가에서는 저건 안 해야겠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